미국 도로 위 대형 트럭 10대 중 4대가 하나의 회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버림받고 독일 기업에 팔렸다가 오히려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기묘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업계 거인들에게 깡통이라고 조롱당했고 전쟁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아야 했으며 모회사 파산 위기에 외국 기업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트럭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레이트라이너라는 트럭 회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고속도로에는 강철로 만든 거대한 괴물들이 돌아다녔는데 이 트럭들은 탱크처럼 튼튼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무게만 끌고 다니느라 연료를 펑펑 썼거든요. 릴랜드 제임스라는 운송업자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콘솔리데이티드 프레이트 웨이즈라는 북서부 최대 운송회사를 운영했는데 매일같이 트럭이 고장나고 연비는 바닥을 기었죠. 트럭 무게의 1파운드가 늘어날 때마다 실을 수 있는 화물이 1파운드씩 줄어드는 셈이었고 그건 곧 수익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제임스는 직접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그가 선택한 재료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는데 바로 비행기에 쓰이는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거기다 엔진을 운전석 아래에 배치하는 캡오버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렇게 하면 당시 35피트로 제한됐던 트럭 길이 규정 안에서 화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 롱노즈 트럭보다 최대 6피트나 짧아지면서도 같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고 그건 곧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나 맥 같은 거대 트럭 회사들은 이걸 깡통이라고 비웃었죠. 수십 년간 강철 트럭을 만들어 온 그들 눈에 알루미늄 트럭은 장난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제임스의 트럭은 같은 연료로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날랐고 알루미늄이라 녹도 슬지 않았으며 캡오버 디자인 덕분에 운전사들의 전방 시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1939년 제임스는 프레이트 웨이즈 매뉴팩처링을 설립하고 이듬해 솔테이크 시티에 공장을 세웠는데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새로 개발했고 무게 배분이 다른 이 트럭에 맞는 서스펜션도 새로 설계했으며 운전석과 엔진 사이 진동을 줄이는 마운팅 시스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이트라이너라는 이름은 제임스의 철학 그 자체였는데 이건 그냥 트럭이 아니라 화물을 나르기 위해 태어난 기계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설계 결정은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왔고 탁상 공론이 아니었죠. 초기 고객들은 대부분 운송회사였는데 경제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레이트라이너는 법적 한도 내에서 경쟁사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었고 그것 더 많은 수익을 의미했거든요. 연료 절감 효과는 수천 마일을 달리면서 쌓여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개인 트럭 운전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정비사들은 알루미늄 자체가 강철보다 수리하기 쉽다는 걸 발견했고 보험회사들은 시야가 좋아져서 사고가 줄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알루미늄은 전부 군용 항공기 생산에 투입됐고 민간 트럭상 같은 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공장은 하루아침에 항공기 부품 공장으로 전환됐는데 경쟁사들은 강철로 계속 트럭을 만들었지만 프레이트라이너는 몇 달씩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쟁생산위원회가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알루미늄을 배분했고 민간 트럭 생산은 목록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은 뜻밖의 선물을 남겼습니다. 군사 규격의 엄격함이 프레이트라이너의 DNA에 새겨진 거죠.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군인들이 죽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항공기 작업을 하면서 더 강한 알루미늄 합금을 찾아냈고 부식에 강한 처리법도 개발했으며 강철보다 가벼우면서도 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중요 시스템에 백업을 두는 군사적 사고방식도 민간 트럭 제조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이게 전후 프레이트라이너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주게 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새 집을 사고 공장들이 민수용으로 전환하면서 물류 수요가 치솟았죠. 제임스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1947년부터 새 프레이트라이너가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트럭들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강한 합금, 더 나은 용접, 군사 등급의 부품들이 들어갔고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거든요. 생산량은 적었지만 꾸준했는데 1950년까지 연간 생산량이 116대에 달했고
주로 콘솔리데이티드 프레이트 웨이지에 공급됐습니다. 1949년에는 외부 고객에게 첫 판매가 이뤄졌는데 하이스터 컴퍼니가 모델 A64 버블로즈 트럭을 구매했고 이 역사적인 트럭은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죠. 서부 해안에서는 피터빌트가 벌목업자들과 건설 회사들에게 프리미엄 트럭을 팔고 있었고 북서부에서는 캐노스가 산악 도로용 강인한 트럭으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프레이트라이너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피터빌트는 알루미늄 캡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캐노스는 캡오버 모델을 재설계했으며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는 연비 좋은 엔진을 내놓기 시작했죠. 프레이트라이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조용하고 편안한 운전석을 개발했고 장거리 운전 피로를 줄이는 서스펜션을 만들었으며 캡오버 특유의 열 문제를 해결하는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1951년 결정적인 전화가 옵니다. 화이트 모터 컴퍼니가 자사 딜러망을 통해 프레이트라이너를 유통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화이트는 배송 트럭부터 중장비까지 만드는 제조 대기업이었고 전국적인 딜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전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였고 화이트에게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트럭 디자인에 접근할 기회였죠. 이 파트너십은 프레이트라이너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화이트의 제조 전문성이 생산을 효율화했고 딜러 네트워크가 새로운 도시들로 판매를 확장했으며 금융 프로그램이 중소 운송 회사들의 구매를 도왔습니다. 캡오버 디자인의 황금기였죠.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건설 중이었고 길이 규제는 짧은 휠베이스를 가진 트럭에 유리했습니다. 1953년에는 장거리용 오버헤드 슬리퍼가 도입됐고 1958년에는 90도 틸트캡이 나왔는데 정비사가 트럭 밑에 기어 들어가는 대신 운전전석 전체를 앞으로 젖히면 엔진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파워 스티어링이 도입되면서 운전사들은 더 이상 도심 정체에서 핸들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졌고 에어 서스펜션이 화물 손상을 줄였으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연료비를 절감했습니다. 프레이트라이너는 운전사들의 트럭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한 장거리 운전사의 말이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관에서 호텔 방으로 옮긴 것 같았다고 했거든요. 침대칸에서 드디어 일어설 수 있게 됐고 틸트캡 덕분에 정비사들도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모터 컴퍼니가 재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시장으로 확장했고 자동차 부문은 적자였으며 산업장비 사업도 치열한 경쟁에 시달렸죠. 모 회사의 매출은 17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익은 1년 만에 85% 이상 급락했습니다. 1974년 프레이트라이너는 화이트와의 유통계약을 종료하고 독립적인 제조업체이자 유통업체가 됐는데 이건 화이트가 제공하던 딜러 네트워크와 마케팅 지원 없이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연방 규정이 프레이트라이너의 핵심 장점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1980년 모터캐리어 법이 규제 완화를 가져왔고 더 긴 트럭 조합이 허용되면서 컴팩트한 캡오버 디자인의 필요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0년간 캡오버가 화물 용량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 갑자기 컨벤셔널 롱노즈 트럭도 법적으로 같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캡오버의 쇠퇴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운전사들은 엔진이 앞에 있어서 접근하기 쉬운 컨벤셔널 트럭을 선호했고 정비사들은 수리가 더 간단하다고 했으며 차량 관리자들은 중고 가치가 더 높다는 걸 발견했죠. 프레이트라이너 판매가 급락했습니다. 공장은 캡오버 생산에 맞춰져 있었지만 시장은 컨벤셔널로 이동하고 있었고 재정비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가 없었습니다. 구매자를 찾는 과정은 절박해졌습니다. 미국 트럭 제조사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쟁사에 관심이 없었고 금융 투자자들은 트럭 산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다임러 벤츠가 등장합니다. 독일 자동차 거인은 수년간 미국 트럭 시장을 관찰해왔고 진입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임러 경영진은 미국 회사들이 놓친 것을 봤는데 미국 트럭 시장은 거대하고 성장 중이었고 환경 규제는 고급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진 회사에 유리할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미국 트럭 제조사들은 장기 혁신 대신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몇 달이 걸렸고 다임러는 미국 트럭 규정, 딜러 관계, 고객 기대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프레이트라이너 직원들에게 독일 소유권이라는 전망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지배했죠. 다임러가 미국 사업을 접고 유럽에서 트럭을 수입할까? 일자리가 사라질까? 하지만 다임러는 포틀랜드 본사와 제조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1981년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다임러 벤츠는 최소 2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며 자산을 인수했는데 미국 트럭 제조 역사상 주요 브랜드의 외국인 소유는 처음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클립보드와 스톱워치를 들고 포틀랜드에 도착했고 모든 것을 2번 측정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문서화했으며 프레이트 라이너가 수십 년간 내려온 결정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식 방법을 강요하는 대신 다임러 엔지니어들은 미국 트럭 운전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경청했습니다. 운전사 피드백을 연구하고 정비 기록을 분석하고 트럭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실제 운행 조건을 배웠죠. 다임러는 공장 현대화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컴퓨터 제어 제조가 수작업 조립을 대체했고 로봇 용접 시스템이 알루미늄 건설의 일관성을 높였으며 품질 관리 시스템이 트럭이 공장을 떠나기 전에 결함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임러의 첫 번째 큰 결정은 놀라웠는데 프레이트 라이너의 명성을 쌓아온 캐오버 디자인을 과감히 버리고 컨벤셔널 트럭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FAD 시리즈가 그 답이었는데 롱노즈의 강력하고 릴랜드 제임스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FLD 120은 즉각적인 클래식이 됐는데 프레이트 라이너가 알려진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갖추면서도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컨벤셔널 롱노즈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캡은 경쟁사보다 조용했고 승차감은 더 좋았으며 연비는 같은 급에서 최고였죠. 다임러의 풍부한 자금력 덕분에 경쟁사들이 경기 침체로 고전할 때도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고 독일식 제조 표준이 적용되면서 보증 청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임러는 다른 미국 트럭 브랜드들도 인수하기 시작했는데 스털링 트럭이 직업용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했고 웨스턴 스타는 특수 용도를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공했습니다. 공유된 엔지니어링 자원이 개발 비용을 줄였고 공통 부품이 규모의 경제를 개선했으며 1990년대 초가 되자 프레이트 라이너는 미국 최고의 대형 트럭 제조사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환경 규제도 경쟁 우위가 됐는데 유럽 배출 기준 경험이 프레이트 라이너가 점점 엄격해지는 미국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들의 엔진은 새 규정을 맞추려고 허둥대는 경쟁사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새 천년에는 카스카디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공기역학이 새로운 전장이 됐고 차량 관리자들은 갤런당 마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요구했습니다. 개발팀은 백지에서 시작해 풍동과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해 가능한 가장 공기역학적인 트럭 모양을 디자인했고 모든 곡선, 모든 패널 틈새, 모든 미러 위치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공기를 가르도록 최적화됐습니다. 결과물은 전통적인 미국 트럭과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이전 모델보다 최대 3% 연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는 트럭 산업에게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화물량이 급감하고 트럭 판매가 급락했지만 다임러의 재정력 덕분에 프레이트 라이너는 경쟁사보다 폭풍을 더 잘 견뎌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엔지니어를 해고하고 개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동안 프레이트 라이너는 새 기술에 계속 투자했죠. 그리고 2015년 5월 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바다 주지사가 프레이트 라이너 인스피레이션 트럭의 운전석에 올랐고 이 트럭은 미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받은 최초의 상용차가 됐습니다. 1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 이 트럭은 속도를 유지하고 차선을 유지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교통에 맞춰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사업적 근거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트럭 사고의 거의 90%가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2017년 테슬라 세미 발표 이후에는 순수 전기 버전인 이카스카디아로 대응했고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운영 비용이 중요한 도심 배송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오늘날 프레이트 라이너는 릴랜드 제임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됐습니다. 외국의 정밀함과 국내의 끈기로 지배하는 독일 자금을 받는 미국의 강자죠.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대형 트럭으로 남아있으며 이 스토리는 때때로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930년대 무거운 강철 트럭에 대한 릴랜드 제임스의 좌절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났고 그 아이디어는 효율성을 재정의한 경량 알루미늄 트럭으로 미국을 정복한 독일 엔지니어링 작업마로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를 재정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율주행 전기 트럭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은 바뀌었고 소유자도 바뀌었지만 핵심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레이트 라이너는 오래전에 미래가 가장 큰 트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